자, 오늘은 제3편 공소와 심판 대상 중에서 어, 공소 제기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어, 공소 제기와 관련된 부분을 좀 살펴보겠다. 자, 제1절 공소의 기초가 나오는데 공소라고 하는 게 뭐냐? 뭐 검사는 수사의 결과 범죄 혐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 수사를 종결하고 공소를 제기해요. 근데 주로 중요한 게 보면 검사가 법원에 대해 특정 사건 법원의 특정 사건에 대해 심판을 구하는 법률 행위적 소송 행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검사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검사의 공소장 제출, 공소 제기 자체가 이 법률 행위적 소송 행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소송 행위가 무효인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관련돼 가지고 이 무효인 경우에는 하자의 치유가 인정되냐, 추한에 의해서 하자의 치유가 인정되냐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부분에 배웠던 소송 행위와 소송 조건 배울 때 소송 행위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그 무효인 경우, 유효인 경우와 무효인 경우, 그다음에 이제 무효인 경우엔 추한이 가능한가 하는 범위도 여기서 그대로 적용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검사의 공소 제기가 없으면 법원은 심판할 수 없고 법원의 심판 대상도 검사가 공소 제기한 범죄 사실에 한정된다. 결국 법원은 검사가 제기한 공소 제기한 사실에 대해서만 심판할 수 있고 공소 제기하지 않은 부분은 심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불고 분리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공소는 누가 하느냐? 검사가 갖는데 이 검사가 갖는 공소할 수 있는 권한 이걸 우리가 공소권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검사의 지를 권한의 측면에서 파악한 거다. 이게 뭐 권리가 아니죠. 권리가 아니라 권한의 측면에서 파악한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심판권, 방어권과 함께 형사소송의 기본적 골격을 구성한다. 공소를 제기 수행하는 것은 소송법상의 권한으로 실제법상의 형벌권과 구별된다. 뭐 구별되는데 뭐 큰 관련성이 있다. 그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공소권 그러면은 공소권은 검사의 권한을 어떤 검사의 지위를 권한의 측면에서 표현을 한 거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공소권 이론이란 건 뭐냐? 그럼 공소권 이론은 검사가 갖는 공소권, 그 검사의 권한을 표현한 공소권의 본질과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이론인데, 자 여기는 별로 볼 게 없어요. 여기 맨 마지막에는 실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별로 없다. 뭐 실제 학설이 공소권 이론에서 추상적 공소권설, 그다음 구체적 공소권설, 뭐 실제 판결 청구권설 이렇게 대립한다는데 지금은 뭐 거의 통설적 입장이 구체적 공소권설, 유죄 판결 청구권설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상적 공소권설은 그냥 검사의 권한이다. 뭐 특정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검사의 권한이다. 보는 것이 추상적 공소권설이고 구체적 공소권설은 특정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다. 그래서 이제 그 공소 제기할 때는 유죄 판결을 받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유죄 판결 청구권설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실체 판결 청구권설은 뭐 유죄든 무죄든 뭐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렇게 보는데 뭐 세 가지 학설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별 뭐 차이가 없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공소권 이론을 바탕으로 검사가 그런 공소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남용을 한 경우 어떨 것이냐. 즉 공소권 남용 이론에 관련된 것들이 더 중요하게 됩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해 공소 제기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유무죄의 실체 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공소기각 또는 면소 판결과 같은 형식 재판으로 소송을 종결시켜야 한다는 이론. 이게 공소권 남용 이론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공소 제기는 겉으로 보기에 형식적으로 보기엔 멀쩡해. 정상적인 것 같아. 그리고 적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검사가 가지고 있는 공소권을 남용해 가지고 그 재량의 한계를 넘어서 가지고 위법한 경우에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소권 남용 이론이라고 합니다. 실질 공소와 기소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법률상 용어로 공소를 제기한다. 그럴 때 공소라고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뭐 사회학적 용어로 기소한다.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지 기소라고 하는데 뭐 사회학적 용어고 법률학적 용어다. 그렇게 보면 되기 때문에 차이는 없다 보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보는 것처럼 공소권 남용 이런 관련돼 가지고 중요한 거는 공소권 남용이 있으면 실체 재판하지 말고 형식 재판으로 그냥 끝내버리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판례가 공소권 남용 이론을 받아들이냐 그랬을 때 거의 안 받아들여요. 그럼 인정하냐?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실제로 인정한 케이스가 몇 개인데 없었는데 작년에 하나 나오고
그 전에 한번 나온 케이스 해가지고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판례는 한 2가지 정도밖에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판례가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냐 관련돼 가지고 인정하긴 하는데 좀 엄격하게 인정하죠. 여기 보는 것처럼 밑에 판례처럼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면 뭐요?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인정되려면 단순히 직무상 과실에 의한 것만은 안 되고 적어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된다. 검사한테 그 피고인을 갖다가 괴롭히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미필적 의도가 있어야지만 공소권 남용이 인정되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잘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럴 때 밑에 보면 판례도 공소권 남용을 기본적으로 인정하는데 최소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가 미필적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제한적 긍정설이라고 합니다. 자, 문제는 그러면 어떤 유형이 공소권 남용인지, 그리고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실제로 보면 대부분 다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여기 보면 무혐의 사건에 기소를 해가지고 문제 같은 경우, 문제의 소지를 보면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되냐. 여기 보는 것처럼 공소기각설, 무죄 판결설이 있는데 무죄 판결하는 게 뭐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이걸 공소기각하면 나중에 검사가 관련돼 가지고 다시 공소제기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혐의 사건에 대해서 관련돼 가지고 무혐의 사건에 대해서 공소제기된 경우는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지만, 왜냐면 이것이 법률의 절차에 위반된다라고 판단하는데, 이런 학설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뭐다? 혐의 없는 사건에 대한 기소에도 공소 제기 자체가 적법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실체 판결을 통해 가지고 무죄 판결을 통해 가지고 기판력을 얻어줘야 된다. 그래서 무죄 판결설이 다수설이자 뭐 판례 입장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 이 경우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그다음에 형식 재판이 반드시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도 아니므로 일사부재리 효력이 인정되는, 즉 일사부재리 효력이 인정되는 무죄 판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이 학설의 입장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미 사건의 기소와 관련돼 가지고 문제 소재를 보면 사건의 성질 내용 중에 비춰볼 때 기소유예를 함이 타당해요. 그럼에도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나중에 보겠지만 기소유예는 범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유책하다. 즉 범죄가 성립했어요. 즉 범죄가 성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립하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소라는 게 원칙이겠지만 이 성립한 범죄가 너무 경미해. 그러면 경미한 경우에는 뭐다? 우리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는데 기소유예를 하지 않고 바로 기소를 한 경우, 공소제기를 한 경우 어떻게 되냐. 관련돼 가지고 이건 검사가 이걸 선택하든 기본적으로 검사의 재량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검사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는 사안을 기소해버렸다. 공소제기했다. 그럴 땐 당연히 법원의 입장으로서는 유죄 판결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소권 남용 이론을 주장하는 학설들은 공소기각 판결해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것이 피고인한테 유리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뭐 공소기각 판결서를 주장하는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는 학설들에 의하더라도 대부분 다 인정되지 않고 유죄 판결을 하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기소유예는 기소 편의주의상 검사의 권한이에요. 그러므로 이걸 하든 기소유예라든 기소라든 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만약에 기소했다. 그러면 법원의 입장에서는 저기 뭐야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불평등한 선별 기소 있는데 불평등한 선별 기소는 뭐냐? 범죄 성질과 내용이 비슷한 다수의 피의자, 여러 명의 피의자 중 일부만 선별해가지고 공소를 제기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수사를 착수하지 않고 기소유예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기소된 피고인한테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서 형식 재판으로 절차 종결이 가능한가? 그랬을 때 이것도 역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판례와 다수설이. 그렇기 때문에 A, B, C라는 사람 중에 같이 뭐 비슷한 범죄를 했는데 A는 기소하고 B, C는 기소유예했다. 이건 검사의 재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실체 판결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차별적 공소제기를 공소기각 사유로 한다면 공소제기되지 않는 사건도 심리의 대상에 포함해야 하므로 불구불리 원칙에 위반된다. 그러므로 실체 판결을 할 수밖에 없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판단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판례와 관련돼 가지고 어떤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소 제기된 사람과 동일하거나 다소 중한 범죄 구성권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음에도 불기소된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그 공소의 제기가 평등권 내지 조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판례는 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악의적 분리기소가 있는데 이 경우는 여기 문제 소재를 보는 것처럼 경합범에 해당하는 수개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동시에 기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병합심리를 받지 못하게, 왜냐면 피고인이 병합심리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해요? 양형상에서 약간 유리한 사항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이 병합심리 받는다? 그러면 양형상에서 유리한 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못 받게 하려고 받지 못하게 할 의도로 검사가 일부를 누락하고 관련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 후에 비로소 누락 사건을 뒤늦게 기소하는 경우. 그러니까 일부러 검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악의적으로 분리기소하는 경우에 그 경우에 공소권 남용이 인정될 수 있냐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이와 관련돼 가지고 제한적 긍정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가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 인정하는 케이스는 이 악의적 분리 기소와 관련돼 있는 경우에 한두 가지가 있다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당연히 공소기각해야 된다라는 견해와 실체 판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는데 우리 판례는 제한적 긍정설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공소권 남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한적 공소기각 판결설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뒤에 판례를 보면은 여기는 것처럼 판례 입장은 뭐냐? 즉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로서 적어도 미필적 의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하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검사가 피고인의 여러 범죄 행위를 일괄하여 기소하지 않고 저 피고인이 여러 범죄 행위 뭐 A 범죄, B 범죄가 있는데 일괄하여 기소하지 않고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여러 번에 나누어 분리기소했다. A, B를 병합 기소하지 않고 분리기소했다 하더라도 검사의 공소제기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보이지 않냐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기소한 자체가 분리기소한 것에 대해서 어떤 미필적 의도가 피고인을 갖다가 분리하게 할 미필적 의도가 있으면은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겠지만은 그렇게 단지 분리기소했다는 자체만 가지고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검사는 A, B 범죄를 이렇게 동시 소추할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동시 소추해도 되고 분리기소해도 되고 그거는 검사의 재량인데 그 재량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도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 가지고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의적 분리기소의 경우에 판례가 이제 인정하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제는 거의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아직 형법 뒷부분에 죄수와 경합론을 다 안 배워서 그러는데 이제 이렇게 분리기소하면 어떻게 해요? 분리기소하면 옛날 같은 경우는 양형상 분리할 수 있는 사정이 있어요. 이제는 형법이 개정됐어요. 어, 분리기소에 대한 공소권 남용론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2005년도에 형법이 좀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문제 상황이 많이 희석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크게 의미를 둘 건 아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가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케이스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그 2001년도에 나온 판례, 이 판례가 공소권 남용했다라고 본 판례인데, 거의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봤다가 작년에 2021년도에 뭐 하나 더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2001년도 작년 10월 14일 나온 판결문도 없어요, 이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걸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위에 판례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케이스는 뭐냐면 자 여기 보면 쭉 위에는 여러분들 읽어보면 되고 사실관계를 보면은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을 절취했어요. 절도죄죠. 그다음에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가지고 절도 범행의 기소 중지자로 검거되었습니다. 자 절취한 차량, 이 절도 행위가 있었는데 이 절취한 차량을 면허도 없는 놈이 타고 다니다가 기소 중지자로 절도 범행 기소를 검거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절도에 대해서 공소 제기하면서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도 같이 공소 제기해야 될 텐데 검사가 어떻게 했냐? 무면허 운전의 범행만, 자, 무면허 운전한 것만 가지고 공소 제기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뭐 무면허 운전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무면허 운전했다 그래가지고 실형받는 경우가 없는데 특이하게 이 경우는 보면 확정 판결을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었습니다.
자, 그럼 무면허 운전을 네,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의 집행유예 가석방 됐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검사가 다시 절도범행의 기소중징자로 다시 긴급 체포해가지고 절도범행과 이미 처벌받은 무면허 운전의 일부 범행까지 포함하여 기소했다는 겁니다. 자, 무면허 운전의 일부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무면허 운전 같은 경우는 뭐 무면허 운전을 오늘 하고 내일 하고 어저께부터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무면허 운전은 기본적으로 단속된 것을 기준으로 나누기도 하고 매 일자마다 하루에 하나씩의 무면허 운전이 성립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을 며칠 했다 그러면은 뭐 앞에 부분 무면허 운전에 관련된 것 말고 뒷부분에 무면허 운전과 이제 그 함께 포함해 가지고 기소한 경우죠. 자, 이렇게 기소한 경우에는 후행 기소가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 그 때문에 유죄를 인정한 것이 원심 판결이에요. 근데 이제 관련된 이것은 공소권 남용에 관한 법리 오해 또는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로 원심을 파기해가지고 이거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판례 하나밖에 없었는데 작년에 이제 나온 판례 여기 보면 피고인이 2005년 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중국으로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외국환 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자 2005년에 이 피고인이 여러분들 뭐 아는 사람인데 이 피고인이 유우성 씨죠. 서울시 공무원연대 간첩 사건으로 이제 검찰한테 기소당했다가 무죄 판결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이제 옛날에 이 사건에 대해서 외국환 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2010년도에 3월 9일 날 기소유예 처분을 했어요. 자,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있었다가 갑자기 얘가 간첩 사건으로 이제 무죄 판결 받으니까 검사가 열받아 가지고 이 기소유예 했던 사건을 가지고 다시 만 4년이 지난 2014년도 5월 9일 별도로 또 기소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돼 가지고 대법원 판례가 이제 원심, 2심도 그랬는데 대법원 판례가 뭐라니 이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된다라고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사안입니다. 특별히 판결문도 안 나오지만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사건이고 뭐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소권 남용한 케이스를 두 가지 정도로 본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공소권 남용으로는 이런 논의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 사후적 경합범에 관련돼 가지고 형법이 개정돼 가지고 큰 의미가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공소제의 기본 원칙은 그냥 뭐 원칙에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면 돼요. 뭐 국가소추주의, 뭐 공소제기에 관련돼 가지고 국가소추주의는 공소제기의 권한을 국가기관이 갖는 거다. 근데 국가기관 중에서 우리가 검사가 갖다 가지고 우리가 검사소추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기소독점주의, 국가소추주의를 전제로 국가기관 중에서 검사만이 공소제기를 한다. 그러니까 국가가 소추한데 국가기관 중에서 검사만이 공소제기한다. 기소독점주의를 가지고 있고 이 기소독점주의는 공정한 공소제기, 통일된 공소권 행사 등의 장점이 있지만은 기소독점주의가 이제 관료주의와 결합하여 하게 되면은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거는 과거에 검찰이 공소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뭐 자의적 공소권 행사에 대해서 사회적 문제가 됐던 것들이 그 약점이다, 문제점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소 독점주의 하는데 그럼 그런 검사한테 기소를 독점시키고 있는 기소 독점주의를 규제하는 방법이 뭐냐?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 신청, 검찰 항고, 그다음에 헌법 소원 이런 것들이 기소 독점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예요. 그다음에 이제 간접적 규제는 재정 신청이나 검찰 항고를 하기 위한 전제로서 제기되고 있던 불기소 처분의 통지 이유, 고지 제도 이런 것들이 간접 규제다. 자, 근데 기소 독점주의 예외도 있습니다. 우리가 검사가 당연히 구공판을 하든 구약식을 하든 기소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경찰서장의 직결 심판 청구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장의 즉심 청구는 이건 기소 독점주의 예외로서 인정한다. 그리고 이제 뭐 직결 심판 청구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또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사건인데 이거는 법정형이 아니라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관련돼 가지고 뭐 기소 독점주의에 뭐 예외로서 즉심 청구가 있다. 그렇게만 이해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소 편의주의와 공소 변경주의가 있는데 기소 편의주의는 여기 보면 기소 편의주의의 대표적인 게 기소유예예요. 그렇기 여기 보면처럼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재량권을 인정하는 제도, 재량권을 인정하는 제도가 뭐다? 이게 기소 편의주의입니다. 이에 대해서 기소 법정주의는 범죄 객관적 혐의 인정에도 소송 조건 구비 시 반드시 공소 제기할 것을 요구하는 입법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재량권을 이렇게 반드시 공소 제기한다.
즉 여기에 대한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걸 기소법정주의라 하는 반면에 우리의 법 체계는 기소 편의주의라고 하는 것을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수사 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존재한다. 즉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유착한다는 거예요. 소송 조건도 구비돼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량에 의해 불기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그, 이렇게 재량에 의해 불기소하는 건 가능하고 이런 기소 편의주의는 공소 취소를 허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재량권을 가지고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기소유예할 수도 있는데 공소 제기했던 범죄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 취소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 기소 편의주의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일부 교수님들이나 일부 뭐 시민단체에서 기소 편의주의를 취하는 건 후진국형 형사사법제도고 기소 법정주의를 취하는 건 선진국형 형사사법제도라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소 편의주의를 취할 것인가 기소 법정주의를 취할 것인가는 그 나라 사법 시스템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의 문제일 뿐이지 기소 편의주의를 취했다고 가지고 후진국형 형사사법제도다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논의들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되겠어요. 자, 기소 편의주의의 대표적인 게 기소유예인데 기소유예는 뭐냐? 검사는 형법 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51조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 그건 뭐냐? 범죄가 성립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 제기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검사가 저기 뭐야 참작해야 되는 51조의 사항이 뭐냐?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연성지, 범행의 수단, 그다음에 결과, 뭐 정황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는데 제가 이제 이러면 제가 한 30년 전에 형법 총론 공부하면서 외웠어요 그때. 이거 외웠는데 그냥 바뀌지도 않더라고 법조문이. 제가 옛날에 이렇게 연성지, 환관, 동수 결정이다. 그래가지고 형법 51조의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데 이건 그냥 뭐 한번 외워봤던 건데 외울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검사가 참작해야 되는 51조 사항을 참작한다. 참작하는 건 뭐예요? 이 참작해야 될 사항들은 다 뭐다? 이거는 예시일 뿐이에요. 열거사항이 아니라 예시이기 때문에 자, 위 법조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도 참작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의 자유재량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 거의 판단할 때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렇게 검사가 기소유예한 거는 검사의 재량권에 의한 행사예요. 그러면 이 재량권의 행사에 대해서 우리가 확정력이 인정되냐? 확정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는 기소유예했다가 다시 기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확정력 내지 일사부재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 보는 것처럼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난 뒤에도 필요한 경우 수사를 재개할 수 있고 공소를 재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법원이 이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유예했다가 공소 재개해가지고 유죄 판결 받는다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뭐 기소 편의주의 관련된 것들 간단하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기소유예 허용 범위 그래 관련돼 가지고 뭐 허용 범위가 있는데 대부분 다 허용된다. 여기 보면 허용 범위로 논의되는 게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하고 일부의 기소유예 관련돼 가지고 뭐 가능하다 둘 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검사가 기소유예를 하는데 조건을 붙일 수 있겠느냐? 자, 여기 보면 것처럼 검사가 일정한 피의자에게 일정한 지역의 출입 금지, 피해 배상 또는 수강 명령 이행 등 일정한 의무를 부과해 이를 준수한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하느냐 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게 옛날에 우리가 지금은 소년법 49조의 3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법정으로 들어왔는데 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원래 광주지검에서 초창기에 소년범에 대해서 기소유예를 해주면서 조건을 붙였던 제도예요. 근데 이것이 효과가 좋으니까 이제 계속 전국적으로 전국 검찰청으로 시행이 넓어지고 결국 법제화됐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년범에 대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법에서 허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정폭력 사범에 대해서도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같은 것이 가능하므로 뭐 부정할 이유가 없다. 그 때문에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뭐 인정하느냐에 대해서는 뭐 부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허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일부 기소유예. 범죄에 혐의가 있고 소동 조건이 구비된 범죄 사실 일부에 대해서는 공소제기하고 일부에 대해서 기소유예하는 거. 이것도 견해 대립이 있지만은 기소 편의주의에 의해 일부 기소유예 인정함이 대체적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의 재량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만 기소유예하더라도 뭐 문제되지 않는다.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소 편의주와 이제 관련돼 가지고 중요한 게, 예, 기소 편의주는 공소 취소를 갖다가 허용하고 있다. 공소 변경주의인데, 검사가 제기한 공소를 스스로 철회하는 행위, 철회하는 소송행위이기 때문에 소송행위를 우리가 공소 취소라 그러는데, 이거 다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법조문에 의해서 공소 취소는 언제든지 가능한 게 아니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즉, 1심 판결 선고 전이라는 건 사실 심리가 끝난 거죠. 변론까지 끝났다면은 그 이후에 그 이전까지만 가능하고, 근데 판결이 나왔다? 그럼 못한다. 뭐 사유는 법률상 제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소 취소는 원칙적으로 서면이지만 공판적에서는 구술로도 가능하다. 자, 문제는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판결은 법원은 어떻게 한다?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합니다. 자, 공소기각 결정을 한다는 거는 최종 마무리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이 아닌 공소기각 결정을 한다. 그렇다고 공소기각 결정을 했는데 검사가 공소 취소했다 다시 기소할 수 있느냐? 물론 이론적으로는 다시 기소할 수 있는데 검사가 그런 자유재량까지 누리는 것은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재기소에 제한이 있어요. 공소 취소에 의해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공소 취소 후 검사 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이런 경우에만 공소 제기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시 공소 제기할 수 없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제1절 공소의 기초와 관련된 내용으로 공소 제기에 있어서의 공소권이 무엇이고 공소권 남용이 어떤 것인지, 공소 제기의 기본 원칙들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들을 배웠고, 자, 다음으로 2절에서 이제 공소 제기의 방식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데 공소장 제출 관련되는 몇 가지 논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면 공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돼요. 자, 불고불리의 원칙을 고려한 거다. 즉, 검사가 심리해달라는 거 하는 부분만 법원은 심판에 대한 원칙을 아까 불고불리 원칙이라는데, 불고불리 원칙상 뭐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된다. 근데 이 공소장을 제출함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엄격한 서면주의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건 시대에 뒤떨어진 일인데 엄격한 서면주의가 적용돼 가지고 약간 문제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엄격한 서면주의가 적용된다는 의미는 법원의 심판 대상, 즉 공소사실 및 피고인 법원의 심판 대상을 확실히 하고 피고인의 방어 권고장을 위함이다. 서면주의가. 어? 그렇기 때문에 공소장의 제출은 공소제기의 본질적 요소다라고 보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근데 판례는 여기에 거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요. 만약에 공소장이 한 뭐 1000페이지가 된다. 그럼 1000페이지 다 출력해서 내라는 겁니다. 법원은.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서면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이 현재 판례의 법원의 입장이다. 자, 그리고 이제 관련돼 가지고 밑에 보면 검사는 공소장 제출 시 피고인 수에 상응하는 공소장 2번을 제출해야 돼요. 자, 왜냐면 이 공소장 2번을 검사가 공소 제기하면 수서법원은 공소장 2번을 피고인한테 송달해 줍니다. 언제까지?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피고인 또는 변호인한테 송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야, 검사 네가 공소 제기했으면 공소장 한 장 더 가져와. 내가 보내줄 테니까. 그걸 우리가 공소장 2번의 송달이라 그러는데, 그럼 공소장 2번을 반드시 첨부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저장 매체를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 이건 서면주의에 위반된다고 보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공소장의 범죄 사실은 간명하고 뭐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 공소 사실에 해당하는 범죄 일람표가 굉장히 길다. 그러면 그 긴 것도 다 출력해서 제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렇게 보는 것처럼 검사가 공소 사실의 일부가 되는 범죄 일람표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열어보거나 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한 후, 엑셀로 작성했다는 거죠. 작성한 후 종이 문서로 출력하여 제출하지 않았고 전자적 문서가 저장된 저장 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했다. 자, 서면인 공소장에다가 뭘 첨부했어요? CD를 첨부해가지고 제출한 거예요. 근데 이제 법원의 판단은 서면인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에 하나요 공소 제기가 된 것뿐이다. 그러니까 범죄 일람표 관련돼 가지고 범죄 일람표 중에 10건은 종이인 공소장에다 썼고 나머지는 너무 많으니까 CD로 뭐 제출을 한 겁니다. 그런데 법원이 판단하기를 종이에 쓰여 있는 범죄 일람표만 공소 제기된 거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CD에 의한 제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저장 매체나 전자 형태의 문서를 공소장의 일부로서의 서면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자 형태의 문서행위 방대하여 그와 같은 제기의 공소 제기를 허용해야 할 현실적 필요가 있다거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변론에 응하였다라고 하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이죠. 근데 관련돼 가지고 2023년 내년부터 관련돼 가지고 전자소송에 관련된 형사소송에서 전자화에 관련된 법률이 시행되기 때문에 이제 공소제기와 관련돼 가지고 영장에 의한 전자영장 같은 것도 발부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제 조금 바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 공소장 제출에서 엄격한 서면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CD에 의한 제출, 파일에 의한 제출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여야 되고 뒷부분에 이제 공소장 변경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뭐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공소장에는 뭐 어떤 것들을 써야 되냐 공소장에 반드시 써야 되는 것이 4가지 사항이 있어요. 이걸 필요적 기재 사항이라는데 자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죄명 그 다음에 공소사실 적용법조 요 4가지는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장에다가 피고인란에다가 피고인을 누구로 딱 써야 돼요. 근데 이제 피고인이 뭐 가끔 가다가 뭐 진술거부권을 행사해가지고 뭐 이름도 밝혀낼 수 없어. 그럴 때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뭐 경우에 따라 가지고 사진을 붙이는 경우로 대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그다음에 그 피고인이 저지른 죄명은 나중에 뭐 공소장에 기재하는 뭐 죄명에 관련된 뭐 검찰 내부 규칙이 있죠. 규칙인지 규정이 있는데 그 죄명을 써야 되고 그다음에 공소사실 뭐 그다음에 적용법조 그런 것들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피고인이 만약에 구속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구속된지 구속되지 않은지 구속 여부도 반드시 기재하게 돼 있어요. 이건 규칙에 되어 있는 거고. 자, 그다음에 공소장에는 검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해야 돼요. 자, 이거는 검사가 기명 날인 서명한다? 이것은 우리가 254조의 3에 규정되어 있는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닌데 어디 있느냐? 5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57조 1항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공무원의 공권적 문서에는 담당 공무원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의 공소장, 이거는 검사의 공권적 문서이기 때문에 여기에 검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적 기재사항은 4가지겠지만은 거기 공소장에다 기재해야 될 사항으로 표시해야 될 사항으로 구속 여부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해야 된다. 자, 근데 이제 밑에 판례가 3가지가 있는데 요 판례를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됩니다. 요게 보니까 올해 모의시험 10월 모의시험 3차 모의시험에 나왔는데 의외로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 근데 여기 본 것처럼 판례 보면 기명날이나 서명이 누락된 공소장이 관할 법원에 제출된 경우 공소 제기 효력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겁니다. 자, 원칙적으로 무효다. 즉 소송행위인데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인데 그 소송행위가 무효예요. 자, 그런데 이를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후에 보완하여 공소 제기할 수 있느냐? 즉 하자의 추한이 인정되냐 관련돼 가지고 이것은 하자의 추한이 인정된다. 여기 뭐처럼 이러한 하자에 대한 추후 보완 요구는 법원의 의무가 아니라는데 추한이 인정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제 형사정법 57조 1항에 의해서 서명 날인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명 안 했다. 그럼 그 자체는 무효라는 겁니다. 소송행위 무효인데 그 무효가 추한될 수 있느냐? 추한될 수 있다. 라고 보고 그러면 법원은 이렇게 하자가 추한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이 검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 안 했어요. 그럼 검사한테 야 검사 너 이거 서명 날인 빠졌는데 서명 날인 할 거야? 라고 물어봐야 되느냐? 보완 요구를 해야 되냐? 그때 이거는 법원의 의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돼 가지고 이제 작년에 나온 판례가 법원의 의무가 아니다. 그러므로 공소장에 기명 날인 또 서명이 빠졌다. 그럼 무효예요. 근데 검사가 나중에 추한한다? 그럼 유효가 됩니다. 하자가 치유돼요. 근데 법원이 검사한테 야 너 추한할래? 라고 물어봐야 되냐? 의무냐? 그건 의무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검사한테 추한할래?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공소기각 결정을 해면 된다. 그런 의미로서는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판례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앞부분에 얘기했던 것처럼 법원이 일반적으로 이제 실무에서는 서명 날인해야 되는데 서명 날인이 있는데 간인이 없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자 간인의 일부 누락은 연속성과 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 기소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년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공소장이 3장이다. 그러면 1-3
뭐 2-3, 그다음에 3-3으로 밑에 표시에 페이지 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간인의 일부 누락이 있다 할지라도 연속성이 인정된다면 여기 인정되는 한이라 하는데 인정되는 한 기소가 무효가 아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의 시험에 나왔던 부분인데 의외로 학생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좀 여러분들 나름대로 체크를 해두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이제 4가지가 있는데 4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고인 특정.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해야 돼요. 그 때문에 성명이라든가 주민번호, 그다음에 뭐 알 수 없으면 생년월일, 직업, 그다음에 주거 같은 거를 기재하고, 자, 이런 것들 특정해서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는 그 취지를 기재하고, 여기 보면 묵비권 행사로 성명 등이 불사한 경우 인상체계 또는 묘사가 최후의 소환을 사진을 첨부하는 등을 통해 가지고 피고인 특정도 가능하다. 그다음에 피고인의 특정의 정도는 타인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인데 특정 위반을 해가지고 공소 제기했다. 그건 당연히 공소기각 판결 사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을 특정했는데 피고인 특정된 피고인이 공소장에 지금 잘못 적혀 있다. 성명 모형이다. 그런 경우에 특정 위반 공소 제기는 무효이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 사유다. 자, 밑에 보는 것처럼 판례는 공소장에다가 누범이나 상습범을 구성하지 않는 전과 사실 기재하는 것도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자, 이 피고인 특정 관련돼 가지고 전과 사실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냐? 우리 판례는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뒤에 공소장 일본주의와 관련돼 가지고 공소장에는 공소 사실만 기재해야 되는데 공소 사실이 아닌 뭐 기타 사항을 갖다가 기재하거나 첨부하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한다 여사 기재를 금지한다 그러는데 전과 사실을 기재하는 것도 안 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학설 입장이지만 판례는 전과 사실 기재해도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법원 같은 경우는 인정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피고인 특정은 명확히 해야 돼요. 근데 죄명이나 적용법조는 뭐다? 죄명이나 적용법조는 틀려도 공소제기의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별로. 범죄의 유형적 성질을 나타낸다 그래가지고 무슨 법 위반, 그다음에 무슨 죄, 뭐 무슨 죄의 미수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범죄의 명칭이기 때문에 죄명 기자가 틀려도 공소제기의 효력은 없다. 왜냐면은 그 검사가 공소제기하는 공소 사실은 뭐예요? 그건 검사의 주장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 검사의 주장이기 때문에 그 주장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뭐 검사의 주장일 뿐이고 그 주장을 확정시키는 건 수사법원의 권한이라는 거죠. 심판 대상, 즉 어떤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해서 법률적 구성, 즉 혐의 사실에 대해서 어떤 죄를 구성할 것이는 수사법원의 권한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적용법조의 경우처럼 죄명 변경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공소제기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례형 문제를 쓸 때 이제 여러분들 시험 보면은 선택형 문제, 사례형 문제, 기록형 문제가 있는데 저는 별로 동의하지 못하는 바이지만은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쓸 때는 만약에 여기 무슨 법 위반이다. 그러면 우리가 음주운전죄, 그냥 수업 시간에 우리가 음주운전죄다 이렇게 써요. 근데 공소장에 기재하는 죄명표에 보면은 이거는 뭐다?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죄라고 이렇게 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관련돼 가지고 공소장 기재하는 죄명표에 보면 이렇게 쓰게 되는데 뭐 간단하게 저처럼 음주운전이라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돼요. 자, 근데 이제 자꾸 채점을 하는 채점 기준표에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 검사들이 채점표를 만들고, 근데 검사 출신 교수들이 많죠, 지금요. 뭐 이런 양반들은 이 음주운전죄라고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죄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써줘라. 이렇게 명확하게 써주는 게 점수를 부여하는데, 심지어 이렇게 쓴 경우는 아예 점수 부여하지 말라 하는 그런 채점 기준표를 만들어내요. 실제로 이렇게 음주운전죄라 쓰면 점수 부여하지 말라 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 이제 교수들은 뭐 웃기는 소리다라고 해가지고 뭐 그냥 무시하는데 그래도 자꾸 이렇게 쓰는 것이 습관하는 것이 뭐 나중에 검사로 나갈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눈에 익혀보려면 이렇게 쓰는 태도를 취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다. 옳은 방법이라고는 판단하지 않지만은 뭐 실무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가지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적용법조, 구체적 사실에 적용되는 법률명이기 때문에 이 법률명도 뭐 명확하게 안 써도 된다는 겁니다. 자, 공소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명확히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함에 있는 것이므로 적용법조의 기재에 옥이나 누락이 있더라도 뭐다?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제기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용법조라든가 법률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죄명이라든가 적용법조 같은 경우는 뭐 크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자, 중요한 건 이제 공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소장에 기재되는 게 죄명, 아니 피고인, 그다음에 공소 사실, 죄명, 그다음에 적용 법조인데 이 피고인 특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공소 사실도 중요해요. 여기 본 것처럼 법원에 대해 심판을 청구한 사실입니다. 공소 사실은. 자, 그렇다면 이제 원래는 이제 형법상으로는 범죄 사실인데 형사형법상으로는 공소 사실을 우리가 공소 사실을 하죠. 자, 근데 여기 보는 것처럼 공소사실 기재는 범죄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해 사실을 특정할 수 있게 해야 돼요. 자, 그러므로 공소 사실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 사실을 다른 범죄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된다. 자, 단 공소 사실의 특정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공소 제기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가지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선에서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이 특정 범죄 행위를 한 것이 증거에 의해 인정돼요. 얘가 이 피고인이 범죄 행위를 한 것이 증거에 인정되지만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어디서 했는지를 명확히 밝힐 수 없다. 그럴 때는 뭐 개괄적 기재가 일정 정도 허용된다. 그러면 이렇게 개괄적 기재가 허용되는 공소사실에서 개괄적 기재가 허용되는 대표적인 범죄들이 뭐다? 마약 범죄 같은 경우입니다. 뒤에 보면 이제 마약 범죄 같은 경우 나오는데 여기 중요한 판례를 보면 자 범죄와 공소 사실에 쓰여 있는 내용 중에서 시간은 어떻게 하냐? 시간은 이중 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 즉 이중 기소나 시효를 갖다 명확히 할 수 있을 정도로 시효를 써야 되고 그러니까 뭐 시간 정도는 틀려도 며칠이라고 하는 것들은 명확히 확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장소는 토지 관할을 알 수 있을 정도 뭐 장소 같은 경우는 토지 관할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기재된다. 방법은 구성 요건을 밝힐 수 있을 정도. 자, 이런 경우로 보면서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의 정도는 시일과 장소, 방법을 갖다가 명확히 해야 되는데 그것이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여야 된다. 그럼 특정의 방법과 관련돼 가지고는 어떻게 뭐냐? 특정의 방법, 공모 공동은 뭐예요? 공모가 범죄 사실에 해당하므로 실행행위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자에게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 책임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된다. 근데 이거는 이제 옛날 얘기죠. 지금에 있어서 공모 공동정범면은 자 뭐요?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옛날 판례는 공모 공동정 공모만 인정하면 되는데 자 당연히 공모가 범죄 사실에 해당하므로 실행행위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자에게 공모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 책임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된다 할 때 형사 책임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될 때 뭐냐? 지금은 공모 플러스 관련돼 가지고 행위 기여까지 뭐 이렇게 보는 것이 실제로는 판례 입장이다. 그런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모르겠다. 그러면 공모 공동정범에서는 공모를 기재하는데 형사 책임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만 특정하면 된다라고 판단하고 하면 되고 공모하고 행위 기여까지도 하는 것이 현재 판례 입장이지만 모르겠다면 그냥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도 됩니다. 자, 교사 방조범 같은 경우 뭐요? 교사 방조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정범의 범죄 사실. 얘네들은 교사 방조범 뭐요? 교사 방조범은 공범으로서 어, 아직 여러분들이 이쪽 공범론은 안 배웠죠, 아직이요. 어? 공범론 아직 안 배웠죠. 공범론 배웠어요? 다행이다, 지금까지. 자, 그럼 여러분들이 공범 종속성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교사범과 방조범은 정범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에 종속해가지고 성립한다는 거 알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다? 당연히 교사 방조 사실뿐만 아니라 정범의 범죄 사실도 공소장에 기재해야 된다. 그다음에 실체적 경합범 여러 개의 범죄 사실은 각 범죄 사실별로 특정해서 적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여기 보는 것처럼 특정해야 하는 공소사실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에 한정한다. 즉, 그렇기 때문에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 뭐 피해자라든가
피해자 치료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특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특정의 완화와 관련돼 가지고 본 것처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선에서 완화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는 일시, 장소, 방법 등을 명백히 밝힐 수 없는 경우 어느 정도 개괄적 기재가 허용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마약 범죄하고 포괄 일자 같은 경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다음에 보는 것은 마약 범죄에 관련돼 가지고는 마약 범죄에 관련돼가 증명하는 방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이게 소변 감정이라든가 모발 감정을 해요. 근데 소변 감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인정하는 판례가 좀 인정하는 반면에 모발 감정은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소변과 모발에 대한 감정 결과의 정확성, 그다음에 추정 투약 기간, 그다음에 외부 오염 가능성 때문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발 감정 결과는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있기 때문이고 모발 감정 결과는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런 거예요. 소변 검사, 모발 검사를 보면은 그 마약을 투약 기간을 추정하는데 소변 검사는 10일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일 정도면은 뭐 지금이 11월이다. 그러면 11월 1일부터 11월 10일 사이에 1일부터 10일 사이에 뭐 모초에다 투약했다 이게 뭔데 이 모발 검사 같은 경우는 자 1월부터 뭐 6월 사이에 했다. 그러면 이거는 공소시효 계산이라든가 아니면 이중규세 범위 계산할 때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소변 검사 같은 경우는 체내 흡수로 외부 오염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모발 검사는 모발 자체가 외부에 노출되기 때문에 어떤 외부 오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봐두면 될 것 같고, 자 포괄 일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냐? 이와 관련된 포괄 일자 같은 경우는 그 일제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그다음에 범행 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 횟수나 피해액 등 합계 등을 명시함으로써 이로써 범죄 사실은 특정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 일자 같은 경우는 뭐 얘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범죄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있다. 그러면 개개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행위에 대해서 특정을 하면 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불특정의 효과. 만약에 공소장에 기재를 해야 되는데 공소장 기재와 관련돼 가지고 공소사실을 기재해야 되는데 특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특정됐을 때 어떡하냐.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으면 이거는 뭐예요? 공소제기일자가 법률 규정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소기각에 판결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본 것처럼 공소사실이 전혀 특정되지 아니한 때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변론에 응하였다고 하여 공소제기의 하자가 치유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봤던 것처럼 공소장에 제출할 때 기명날이나 서명이 없었다? 그럼 무효지만은 나중에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는 거 추안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전혀 특정되지 않았으면 어떡한다? 이건 하자가 치유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공소시효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 그 하자를 추안할 수 있을까? 치유될 수 없는데 추안할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우리 판례는 또 이상하게 추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공소장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규칙 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게 성명을 구해야 돼요. 야 우리가 법원이 검사한테 야 우리가 볼 때는 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뭐 특정을 해라. 그렇게 성명을 구한 다음에 검사가 이를 명확하게 하면은 그 명확하게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명확하지 하지 않을 때는 공소시효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을 함이 상당하다. 자 중요한 건 여기서 성명이 없이 곧바로 공소기각 판결을 하면 어떡하냐. 이거는 위법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거는 매번 나와요. 요거 관련돼 가지고 작년도 판례가 이렇게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공소장에 공소 사실이 특정되어야 되는데 불특정하면 어떡하냐? 불특정했을 때는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대부분의 판례가 치유될 수 없다.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여기는 치유될 수 없다는 건 특정되지 아니한 때 이때 피고인과 변호인 측에서 뭐 이의 제기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특정되지 않은 자체가 치유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추안할 수 있냐고 해가지고 추안은 가능하다. 즉 근데 추안에 대해서 법원이 반드시 성명권을 행사해야 될 의무가 있냐? 검사한테 너 이거 불특정됐는데 추안할 거야? 추안을 해라 라고 이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냐? 그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했다. 그럴 때는 공소기각 판결했다면 그거는 위법하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공소장의 기재사항은 필요적 기재사항을 봤어요.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봤지만 피고인, 범죄 사실, 죄명, 적용법조. 이에 대해서 이제 임의적 기재사항은 뭐 적을 수도 있고 안 적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공소장에는 여러 개의 범죄 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어요. 그럼 예비적 기재, 택일적 기재가 뭐냐? 수개의 범죄 사실 적용법조에 대해 심판의 순서를 정해가지고 기재하는 겁니다. 자, 그걸 예비적 기재라고. 자, 1번 공소사실로 해주고, 저 1번 공소사실에 대해서 주제인지 판단해 주시고, 1번이 만약에 안 된다면 2번을 해주세요. 이게 예비적 기재예요. 획일적 기재는 내가 두 개의 공소사실을 적어 놓을 테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유죄가 나면 그걸 판단해 주세요. 라고 판단하는 게 택일적 기재입니다. 즉, 예비적 기재, 택일적 기재와 관련돼 가지고 심판의 순서를 정하는 거, 이건 예비적 기재라고, 심판의 순서를 정하지 않고 하는 거, 이건 택일적 기재라고 합니다. 자, 예비적 기재에서 우리가 선순위, 1순위를 하는 거를 우리가 주의적 공소사실 아니면 본의적 공소사실이라고 그러고 후순위하는 걸 예비적 공소사실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이런 거는 왜 인정을 하냐? 자, 검사의 심증 형성이 불확실한 경우, 검사의 심증 형성이 불확실한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런 예비적 기재와 택일적 기재라는 겁니다. 자, 이것과 유사한 것으로 이제 공소장을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이 있는데, 이거 검사의 심증 형성이 불확실한 경우 이건 뭐요? 공소 제기할 당시에 이것이 무슨 죄인지 애매할 때를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공소장 변경은 이미 검사가 공소 제기했어요. 근데 심리를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밝혀지면서 이것이 검사 또는 법원의 심증 형성이 변경됐어.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뭐라? 일단 공소장 변경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은 심리 진행 중에 하는 것임에 반해 가지고 공소장의 예비적 택일자는 공소 제기 시에 검사의 심증 형성이 불확실한 경우에 하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고, 자, 문제는 여기 보면 공소사실과 적용법조 예비적 택일적 기재를 어느 범위에서 허용해야 되느냐. 즉,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해야 되냐, 아니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 해야 되냐 관련돼 가지고 우리 판례는 동일성 인정할 것 유효하지 않아요. 비한정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건 잘 봐야 되는 게 지금 뒤에 부분에 저 공소장 변경을 안 배워서 그러는데 수개의 범죄 사실과 적용 법조를 예비적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함은 수개의 범죄 사실 간에 범죄 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물론 그들 범죄 사실과 상호간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및 장소 수단 및 계층에 따라서 수개의 범죄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예비적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 얘가 1번 즉 주의적 공소 사실로 강도죄를 했어요. 자, 강도죄를 했는데 예비적 공소 사실로 절도죄를 넣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도죄하고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갖다가 몰래 가져오는데 이 반항을 억압하고 가져오면 강도죄, 그냥 가져오면 절도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 관련돼 가지고 뭐다? 이렇게 강도죄와 절도죄가 동일성 인정된다는 겁니다. 이런 건 나중에 동일성 인정되는데 그러면은 주의적 공소사실과 관련돼 가지고 관련돼 이거 강도죄야. 근데 예비적 공소사실은 혹시 강도가 얘가 좀 그러니까 강도죄가 아니라 주의적 공소사실로 절도죄로 판단해달라. 근데 절도죄 성립 안 하면 명예훼손죄라도 명예훼손죄라도 인정해달라. 그래서 얘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요. 얘네 둘은. 근데 우리 판례는 뭐냐? 이렇게 예비적 공소사실을 넣을 때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까지도 예비적 공소사실로 다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공소장 변경하면 어떻게 해요? 공소장 변경하면은 아까 지금 이번은 공소 제기 시에 검사의 심증 형성이 불확실한 경우인데 공소장 변경은 뭐냐? 심판 중에 심증 형성이 바뀌는 경우예요. 그때 심증 형성이 바뀔 때 공소장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때 공소장 변경은 뭐다? 강도죄하고 절도죄 여기에 대해서만 인정하지 이 뒷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임의적 기재사항 관련돼 가지고는 허용 범위에 제한이 없구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요구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법원의 심판은 어떻게 하냐. 예비적 특일적 기재에 된 경우 공소장에 기재된 모든 범죄 사실. 즉 검사가 예비적으로 기재했든 특일적으로 기재했든 뭐요? 법원은 모든 범죄 사실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적 특일적 공소 사실의 일부에 대한 상소 제기의 효력은 나머지 공소 사실 부분에 대해서도 미친다. 그러니까 모두가 기재된 범죄 모두가 상소심의 심판 대상이 된다. 그다음에 확정 판결 기판령은 뭐다? 모든 범죄 사실을 법원이 심판함으로 기판령은 전무에 미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봐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심판의 순서와 관련돼 가지고 심판의 순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상식 논리에 따라 판단하면은 뭐 어렵지 않다. 자, 예비적 기재는 뭐요? 검사가 기재한 순서가 있다면 순서에 따라 심판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적 공소사실, 본의적 공사를 심판 후에 유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두 번째는 예비적 공사를 심판하면 돼요. 법원이 본의적 공소사실을 판단하지 않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판단하는 것은 위법하며 상소 이유가 되는데 만약에 심판했는데 유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예비적 공소를 가면 된다는 겁니다. 택일적 기재는 이거는 법원한테 심판의 순서에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법원이 아무거나 판단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관련돼가지고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거고 판단 방법 관련돼가지고 예비적 기재, 주의적 공소사실이 유죄이다. 그럼 예비적 공소사실은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주의적 공소사실이 무죄다. 그러면 주의적 공소사실이 무죄이고 예비적 공소사실이 유죄이면 어떻게 해요? 이땐 판결 이유에서 판결 이유서에 무죄는 무죄 이유를 반드시 써줘야 돼요. 그땐 주의적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이유를 반드시 명시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모두 무죄다. 그럼 판결 모두 무죄임을 명시해줘야 됩니다. 뭐 택일적 기재다? 그러면 공소사실이 어느 공소사실이 유죄이면 나머지는 판단할 필요 없어요. 전부 무죄이면 다시 근데 전부 무죄임을 반드시 명시해줘야 된다. 그런 의미로 뭐 임의적 기재 사항 관련돼 가지고 택일적 기재 사항, 임의적 기재 사항 관련돼 가지고는 그 정도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우리 공소장 일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 우리가 법원에 검사가 공소장을 제출할 때 공소장에는 필요적 기재사항, 그다음에 예비적 기재사항으로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예비적 기재라든가 택일적 기재를 할 수 있는데 그 법원이 공소장을 제출할 때는 뭐냐? 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인용을 금지한다는 겁니다. 아니 된다. 첨부나 인용을 금지해요. 그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즉 공소장에는 공소 피고인과 공소 사실만 제출해야 되지 법원의 어떤 유무죄 형성에 심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제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해야 된다는 원칙. 여기서 이제 공소장 하나만이라 그러니까 딸랑 종이 한 장, 뭐 공장 그래가지고 딸랑 뭐 종이 한 장만 이렇게 제출하냐?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이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것들을 쭉 써야 되는데 공소장 이외에 예단이 상기할 수 있는 물건들은 첨부하면 안 된다. 자, 이론적 근거가 뭐냐? 당연히 예단 배제의 원칙이고 공판 중심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사가 네가 유죄의 증거들이 있으면 다 공판정에 가져와서 얘기를 해. 그게 공판 중심주의죠. 그다음에 만약에 검사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나중에 증거 능력이 없는데 그 위법 수집 증거 같은 것들을 제출하게 되면 그런 위법 수집 증거에 법관이 접촉하게 됨으로 해서 예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런 예단 배제 원칙, 공판 중심주의 실현, 그다음에 위법 수집 증거에 대한 접촉 차단이 바로 이론적 근거가 된다. 자, 내용은 첨부와 인용의 금지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첨부하거나 인용을 하는 것 금지인데 자, 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한 법원의 예단, 즉 선입견이 생기게 할 수 있는 물건이나 서류를 첨부할 수 없다. 자, 근데 사건의 실체 심리 이전에 법관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 즉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수사서류, 증거물인데 이런 것들을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는 것처럼 예단을 줄 염려가 없는 서류, 이런 것들은 붙여도 되는데 뭐냐? 변호인 선임서, 체포영장 긴급체포, 구속에 관한 서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붙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아까도 앞에 봤지만 공소장에는 뭐예요? 구속 여부를 표시하잖아요. 구속 여부를 표시하면 구속 사유가 된 서류들은 당연히 포함시켜야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다음은 첨부를 금지하고 인용을 금지한다는 것 관련돼 가지고 예단을 줄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은 내용을 인용해서도 안 됩니다. 인용도 안 된다. 자, 그러나 공소 사실을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인용이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해요. 자, 이건 뭐냐? 문서를 수단으로 한 협박, 공갈, 명예훼손 같은 경우 뭐예요? 그 문서의 기재 내용 자체가 이미 범죄 사실이잖아요. 자, 협박했다? 공갈은 협박과 저기 뭐 폭행과 협박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강취하는 거고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 그런 것들이 문서에 쓰여 있다면은 그 문서의 내용이 범죄 사실의 중요 요소이므로 문서의 내용을 인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자, 근데 예외적으로 인용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인용해야 되고 필요한 범위를 넘어 법관의 심증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줄 염려가 있으면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첨부와 공소장 일본주의의 핵심 내용은 첨부와 인용을 금지하는 건데 여기 보는 것처럼 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 사실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여부를 판단을 한다. 그러나 이렇게 명예훼손, 모욕, 협박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것이 원칙인데 원칙으로는 안 된다. 근데 허용될 수 있는 것들을 써는 거죠. 예, 아까 말한 명예훼손, 모욕, 협박 같은 경우에 그 문서의 내용, 아니면 특허권, 상표권 침해 사범 같은 경우는 문서의 도면 자체가 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핵심 사항은 공소장 일본주의에서 그 인용과 첨부와 인용이 금지되는 것 이외에 여사 기재의 금지라는 게 있습니다. 여사 기재는 뭐냐? 여사 기재라는 건 기타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겁니다. 즉 기재사항은 뭐요? 필요적 기재사항, 그다음에 임의적 기재사항밖에 없어요. 근데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 이외의 사항을 기재하는 거 그건 허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외의 사항을 공소장에 기재하는 것은 금지된다. 왜냐면 예단을 생기게 할 염려가 없는 단순한 기타 사실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 아니며 검사에게 그 부분을 삭제 명령하면 된다라고 판단하는데 구체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뭐냐? 우리 판례는 기본적으로 전과 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허용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학자들은 아니 전과 사실 자체가 상습범 같은 경우 뭐요? 구성요건 해당 사항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내가 교도소 갔다 왔는데 내 말 안 들으면 무슨 내가 교도소 갔다 왔는데 버스에 대해 요즘은 그런 사람 없는데 옛날에는 버스에 타가지고 고속버스라든가 시내버스에서 와가지고 뭐 문신 보여주고 제가 뭐 어저께 교도소에서 특수강간으로 한 6년 살고 나왔는데 살기 힘드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적선 좀 해주세요 이런 놈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갈이잖아요. 자, 그렇게 전과를 수사를 하는 공갈, 이런 경우는 전과 사실을 이 범죄 사실에 해당하므로 그럴 때는 뭐다? 그 공소장에다가 전과 사실을 기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특이한 경우만 기재할 수 있다는 게 학설의 입장인데 제가 이제 과거에 다른 학교에서 강의할 때 이렇게 해놓고 전과 기재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교수님 판례는 허용하는데요? 판례는 허용해요. 판례는 허용하는데 이거를 그냥 현실을 안 하니까 학생들이 이제 그 판례도 마치 허용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까도 봤지만 앞부분에 뭐라 그랬어요. 이미 앞부분에 설명할 때 전과를 판례가 허용하고 쓰는 걸 허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전과 사실 기재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학설은 인정하지 않지만 특별한 경우에 인정하지만 전과 사실 기재를 허용하는 것은 우리 판례 입장에서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한다고 봐가지고 전과 사실 기재를 허용한다. 그다음에 피고인의 악성, 악강력 이런 것들도 좀 더 학설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라고 판단하는데 여기처럼 피고인의 과거 이렇게 한 것들은 공소제기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판례 요 부분 전과 사실 기재와 관련돼 가지고 판례 입장에서는 허용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피고인의 악성, 악경력 등 이것도 역시 판례 입장에서는 허용한다는 거예요. 학설들은 반대하는데. 자, 근데 범죄 동기에 관련돼 가지고 동기는 범죄 사실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기재가 금지되는데 뭐 사회적으로 중요한 범죄 사실 같은 경우 범죄 동기를 다 공소장에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관련돼 가지고 판례는 범죄 동기 인정한다 대부분 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죄 관련돼 가지고 심판 대상인 범죄 사실 이외의 여죄는 법관에게 예단을 줄 수 있으면 기재가 금지돼요. 근데 이제 판례는 그래 여죄 쓰면 안 돼라고 하는데 근데 여죄가 써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판례 입장에서는 그거는 그냥 단순히 판례 단순한 여사 기재로서 삭제를 명하면 충분하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때 판례는 위법한 것은 아니다. 그냥 법관이 야, 그 여죄는 삭제해 이렇게 명령하고 삭제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위법해가지고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한 거다. 그러므로 위법하다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관련돼 가지고는 여사 기재 금지와 관련돼 대부분의 우리가 뭐 전과 사실, 그다음에 악성, 악경력,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그런 내용이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느냐 했을 때 판례는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관련돼 가지고 앞부분은 이제 여사 기재 금지인데 그 내용, 공소장 내용 관련돼 가지고 적용 범위가 문제되는데 이건 공소 제기 시에만 적용돼요.
공소 제기 하나에 적용되므로 뭐 공판 절차, 갱신 후의 절차, 상소심 절차, 파기환 성취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정식 재판 절차에만 적용되면 약식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정식 재판 절차에만 적용되므로 약식 절차는 적용되지 않는데 약식 명령을 받았는데 약식 명령이 정식 재판 청구하면 어떻게 해요? 그 정식 재판 청구할 때는 정식 재판서에서는 이 공소장 일본주의가 적용됩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고 자, 이거는 이제 우리 교재에 없는 내용인데 공판 기일 전 증거 조사와 증거 제출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형사상법은 공판 기일 전에 증거 조사와 당사자의 공판 기일 전 증거 제출을 인정해요. 자, 그럼 여기 이것만 보면 어? 공판 기일 전에 증거 조사 가능해? 공판 기일 전에 증거 제출이 가능해? 자, 이러다 보니까 그럼 공소장 일본주의하고 배치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때 공판 기일 전이란 건 뭐냐? 이건 제1회 공판기일 이전에 허용되면 공소장 일본주의는 형해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공판기일 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1회 공판기일, 제1회 공판기일 이후만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의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고 위반의 효과와 관련돼 가지고는 공소기각한다. 즉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됐다. 그러면 중대한 공소제개 방식 위반이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 그다음에 이제 하자의 치유에 대해서 견해가 대립되는데 판례는 하자의 치유를 인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처럼 만약에 공소장 일본주의의 위반이 있었는데 그 위반에 대해서 피고인 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었다. 그럼 어떡하냐? 그거는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됐는데도 피고인 측이 아무런 이의 제기 아니하고 거의 뭐 심리가 끝났어요. 그럼 그럴 때는 진행된 소송 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즉 핵심 이거죠. 이의 제기가 없었다. 그럴 때는 그냥 하자가 치유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미 진행된 소송 절차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의가 유효하게 제기됐어요. 이의가 유효하게 제기됐다? 그러면 그거는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판례는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는 것과 관련되어 여러분들 이 두 개 판례는 하나는 이의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하나는 이의 제기가 유효하게 되었던 경우 이의 제기를 했다면 어떡한다? 이의 제기를 했다면은 그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의 제기 없었다면 이의 제기 없었고 계속 소송이 진행됐다. 그러면 그냥 유효하게 진행된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의미로서 공소장 일본주의의 위반 효과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보고 이제 3절 공소제기 효과부터는 잠시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